자, 어제 경기였죠. 대한민국 홈에서 중국 1대0 격파. 2024년 6월 11일 월드컵 2차 예선에서 중국과의 경기에서 깔끔한 승리를 거뒀다. 이번 중국전 승리로 인해서 C조 1위로 최종 예선을 매우 가볍게 진출했다. 중국전 중계한 TV조선의 경우 시청률이 무려 16.3%, 모든 프로 제치고 압도적인 1위를 달성했다. 약 394만 명이 이 경기를 봤다. 엄청난 거죠, 이거는. 대략 400만 명이 봤으니까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한 7, 8%가 봤다는 건데 그만큼 관심도가 엄청 높았다라는 거죠. 이건 TV조선만 친 거예요. 지상파에서는 TV조선에서 했고 그 밖에 쿠팡 플레이라던가 유튜브라던가 이런 것들 싹 다 합치면은 사실상 한 500만 명 이상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경기를 보지 않았을까. 그만큼 엄청나게 주목받은 경기 중에 하나였는데 우리가 깔끔하게 이겼다. 자, 이번 경기 스코어를 제외하고 경기력은 완전히 압살이었다. 점유율만 무려 8대2였으며 사실상 공을 우리만 만졌다. 사실 점유율이 이렇게 8대2가 나온다는 것은요, 이것은 일반적인 경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강팀이랑 약팀이랑 붙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점유율이 한 7대3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8대2가 나왔다는 건 이거는요, 그냥 완전히 우리가 그냥 공 계속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드문 점유율입니다. 이런 건 잘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중국 유효 슈팅 빵개 패스 성공률이 58%, 효과적인 공격 찬스가 하나도 없었다. 우리나라는 이제 패스 성공률이 93%인데 중국은 58%. 패스를 한번 했는데 성공할 확률이 거의 동전 던지기급 확률이다. 이건 정말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경기였어요, 사실상. 자, 우리 대한민국 높은 점유율, 높은 수비 라인에도 불구하고 오프사이드가 0회였다. 즉 우리가 완전히 라인을 높여가지고 뒷공간이 완전 비어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그런 것을 전혀 공략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한국 역시 옵사이드가 빵이었다. 중국이 너무 수비적으로 해버리니까 우리 입장에선 뒷공간을 팔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한국도 옵사이드 0에 중국도 옵사이드 0이었다. 자, 다만 압도적인 경기 속에서 경고만 6장이 나왔다. 그래서 한국이 2장, 중국이 4장 이렇게 합계 6장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중국 키퍼가 아주 망연자실을 했다. 그럴만도 하죠. 계속 우리가 공을 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가슴 졸이겠어, 90분 동안.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 선수가 계속 이렇게 울었는데 소음 선수가 경기 끝나고 나서 중국 선수를 이렇게 안아줬다. 이게 또 중국 관영 매체에 또 보도가 됐었어요. 자, 이렇게 압도적인 경기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전은 답답했다. 결국에는 비기거나 골을 적게 먹는 것이 중국의 전략이었는데, 왜냐하면 그래야 3차 예선을 진출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번 경기 사실상 템백으로 나온 중국 전술.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수비적으로 나올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역시 템백으로 나왔다. 그래서 밀집 수비에 고전한 전반전이었다. 한국 측도 공격이 의외로 또 잘 풀리지가 않았고 공격 전개 과정에서 의미 없이 패스가 잘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높은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경기가 이루어졌다. 오히려 중국에게 위협적인 상황을 한번 맞이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 우리가 경기는 압도하고 있지만 골은 못 넣고 있다 보니까 이런 와중에 중국이 또 위협적인 상황을 한번 전반전에 맞이를 했었죠.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굉장히 라인을 많이 올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뒷공간이 이렇게 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골도 안 들어가고 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한번 뺏기고 나면은 이렇게 한 번에 좀 뚫리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그런 경우가 전반전에 몇 번씩 있었다. 이러한 중국의 지독한 템백 수비, 결국에는 해결사는 이강인이었다. 매우 낮은 중국의 수비라인 속에서 반대편을 공략한 매우 날카로운 패스가 들어왔고 그 패스를 받은 손흥민의 크로스 이후에 루즈볼 상황에서 이강인이 세도 후에 왼발 논스톱 슛이 그대로 골로 연결되었다. 상대가 극단적인 수비로 나왔을 때 플레이메이커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장면이었다. 이강인 선수가 플레이메이커지 않습니까? 굉장히 창의적인 선수고, 그래서 이 한국이 넣은 한 골은 사실상 월드 클래스 선수들이 만든 골이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골 들어간 장면을 한번 보시면은, 자, 이 중국 수비 라인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죠. 페널티 박스 안까지도 내려와 있고, 이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가 반대쪽으로 패스를 뿌려줍니다. 그래서 이 패스가 쭉 가면서 여기로 연결이 돼요. 여기 중국 수비 라인이 이렇게 딱 있죠. 근데 여기가 비어 있어요. 패스가 여기로 연결됩니다. 근데 여기 딱 누가 있었느냐? 오프 더 볼의 황제 손흥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공이 이렇게 연결돼서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습니다. 중국 선수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바로 패스 한 번에 이렇게 문전압 상황까지 연결이 되게 돼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볼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선수들이 쇄도를 해야 되니까 잠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쇄도하는 거 보고 타이밍 봤다가 바로 이제 이렇게 땅볼 크로스를 찔러주는데, 여기까진 좋았는데 이 공이 결국에는 슈팅까지 연결이 안 되고 흐르게 되죠. 근데 이 흐른 볼을 누가 캐치하느냐? 이강인이 캐치한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뿌려준 것도 이강인인데 이 루즈볼 상황에서 또 이강인 선수가 그걸 놓치지 않고 바로 쇄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데 이강인 선수를 마크하던 이 중국 선수님이 이강인 선수를 놓쳤죠. 그러면 이강인 선수 이거는 뭐 바로 때려가지고 골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플레이메이커였던 이강인의 센스 있는 패스 그리고 이 오프더볼의 황제였던 손흥민이 이런 월드 클래스들의 플레이가 만들어낸 골이었다. 결국에 이런 약팀의 템백 수비 같은 걸 뚫기 위해서는 이러한 창의적인 플레이, 월드 클래스들의 활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번 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었다. 한국과 중국의 경기 매치 도미넌스라는 그런 자료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높을수록 이제 골로 연결될 찬스 자체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전반전에 비해서 후반전이 이런 도미넌스가 상대적으로 높죠. 그리고 중국이 딱 한 번에 도미넌스가 높았던 상황이 조그만한 이거 하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우리가 압도했던 경기였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후반 도미넌스의 차이가 명확했다. 중국은 공격조차 제대로 못했다. 이거 하나 있었다. 이거 하나 꼴랑 이거 하나. 아무튼 그런데 이번 한중전 황희찬이 원톱으로 나왔었거든요. 이런 황희찬의 원톱 실험 전술은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 그래서 양 사이드에 손흥민과 이강인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톱에 황희찬 선수를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이번 공격진이 좀 구성이 됐는데요. 2018년 이후로 황희찬 선수는 첫 원톱 기용이었습니다. 우리 국대전에서는 23-24 시즌에 프리미어리그에서 12골 3도움을 기록한 황희찬 선수였기 때문에 원톱 기용에 대한 실험을 해본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이처럼 패스 성공률은 85%를 찍은 황희찬이었지만 볼 경합 상황에서 공을 지킨 횟수보다 뺏긴 횟수가 좀 더 많았다. 정통 스트라이커는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감안은 해야겠지만 이런 전술상 아쉬움 또한 이 황희찬 선수 본인도 몸 상태가 최상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번 전술적 실험은 약간의 좀 실패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긴 있었다. 황희찬 선수는 원래 윙자원이죠, 그죠? 그래서 이번 원톱 실험은 약간의 실패였다. 그리고 이제 경기를 진행하던 도중에 전반전 막판에 손흥민 선수가 이런 제스처를 취한 적이 있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야유하던 중국 관중들에게 전방 막바지에 오른손으로 3, 왼쪽으로 이렇게 0 이렇게 표시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작년 11월 달에 중국 원정에서 우리나라가 3대 0으로 승리를 해가지고 그 중국 경기장을 완전 도서관으로 만들어 버렸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상기를 시키는 3대 0 야유하던 중국 관중들에게 이 장면이 중국에서 또 굉장히 또 보도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매체인 이 소우닷컴의 네티즌의 댓글을 보면은 손흥민 다음에는 다리를 걷어차주겠다. 뭐 마음이 좁은 행동이다. 손흥민 중국에는 당신의 팬이 많다. 또 경고를 날리면은 당신을 파멸시키겠다. 한국인 유로파들이 더는 축구를 못하게 태클을 날려야 된다. 라면서 역시 또 중국이 중국하는 댓글들이었다. 저급한 댓글들. 주그들이 먼저 시작해놓고 마음이 좁은 행동이라 그러고 중국에는 당신의 팬들이 많다. 근데 뭐 어쩌라고. 또 경고를 날리면 당신을 파멸시키겠다. 아니 주그들이 어떻게 손흥민 선수를 파멸시킬 건데 손흥민 선수가 뭐 중국 리그에 뛰고 있나? 또 얼탱이 없는 이런 댓글들. 그리고 자기들은 유로파가 없으니까 저는 축구를 못하게 태클 날려야 된다. 역시 욕하고 보니 중국이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이거에 대한 인터뷰를 하는데 야유를 받을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 한국의 홈 경기에서 중국 관중들의 그런 행동들은 그런 야유하던 그런 행동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우리 팬들을 무시하는 생각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손짓을 했다. 한국의 홈구장에서 이 중국 팬들이 떼거지로 그냥 머릿수만 채워가지고 와가지고 막 야유하고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을 수 없었다. 보시면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전광판에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얘가 이제 그 중국의 그 서포터 그 나팔수예요. 근데 요 보시면은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죠. 그러니까 빠큐를 날린 거죠. 쉽게 말해서 이 싸가지 없는 놈의 자식이 죄송합니다. 이 머리 꼬라진 또 왜 이래 이거 무슨 조커도 아니고 역시 중국이 중국했다. 여기서도 모자이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손흥민 선수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 중국 서포터즈 쪽으로 가가지고 선수들 다 불러가지고 인사 한번 하자 해가지고 인사까지 했다. 참 이런 거를 보면은 사람이 이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기한테 막 빠큐하고 막 욕하고 막 야유 퍼붓고 하는데 막말로 매체에서 야유라고 하는 거면은 이건 사실상 욕했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인사를 또 했다. 손흥민 선수의 인성이고 국격이죠. 그래서 또 손흥민 선수가 한국에서 인기가 많은 것이고 참 이런 거 보면은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 인류애가 들래야 들 수가 없어. 아무튼 자 그래서 이 태국에 또 아쉬운 결과가 있었다. 결국에 태국이 2차 예선에서 탈락하게 되었다. 이 한중전 경기가 끝나고 나서 태국이랑 싱가포르전이 있었어요. 한국이 1점 차로 중국을 상대로 이겼기 때문에 태국 입장에서는 싱가포르를 3점 차로 이겨야지만이 최종 예선에 진출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를 이제 2점 차로 격파를 했어요. 3대 1로 이겼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승점이 일단은 동률이 됩니다. 승점이 8점으로 동률이 되고 심지어 골 득실마저도 이렇게 동률이 되었다.
그런데 중국과의 승자승에서 밀리면서 중국이 3차 예선에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이랑 비겼던 게 이제 두 번째 경기였고 첫 번째 경기에서는 중국이 태국을 이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승자승에서 결국에는 모든 데이터가 다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올라가게 되었다. 그래서 태국은 굉장히 아쉽게 탈락을 하게 되었다. 까비. 그래서 또 이걸 안 볼 수가 없죠. 한국전 패배에 대한 중국 팬들의 반응, 맞돌이 반응들을 제가 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중국 매체 지보다크에 따르면은 중국 대표팀은 한국 원정 경기에서 점유율을 30%만 기록한 채 이강인에게 실점에 패배. 아니, 점유율이 왜 30%야? 점유율 20%인데 어디서 뻥튀기를 하고 있어 이 자식들이. 아무튼 0대1로 패한 것은 경기 결과를 살펴보면 매우 다행스러운 스코어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한 중국 사람들이 있었고요. 중국은 어떻게 하프라인을 넘어서지를 못하느냐. 도미넌스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공격 자체를 하지 못했으니까. 손흥민은 완벽한 한국인의 예시다. 관대하고 예의 바르며 교양 있는 척을 하려면서 애쓰지만은 사실은 뼛속까지 비열하다. 결코 변하지 않는 민족적 특성이다. 이러면서 연병을 또 떨었습니다. 그럼 막말로 우리는 척이라도 한다고 쳐. 너희들은 좀 척이라도 좀 해라. 이 뻔뻔한 자식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라는 중국 언론의 말은 역시 믿을 게 못됐다. 이변은 없었다. 중국 언론들이 설레발을 엄청 쳤어요. 또 한국전 하기 전에. 우리가 이길 수도 있다. 우리는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 이렇게 막 설레발 치니까 이제는 믿을 게 못 된다. 중국 팬들이 자기 객관화가 좀 어느 정도 됐어요. 자, 그래서 월드컵 아시아의 3차 예선 진출팀들이 확정이 됐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조 1위로 진출을 했고 아시아에서 피파 랭킹이 3등이거든요. 1등이 일본이고 2등이 이제 이란이고 3등이 한국이에요. 그래서 최종 예선에서 이란과 일본을 피하는 데에는 일단 성공을 했다. 그래서 이번 3차 예선 같은 경우에는 이 18개의 나라 중에서 8.5개의 팀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18팀 중에서 6팀씩 3조가 묶이는 형식인데, 그래서 이 각 조의 6개 팀 중에서 2위까지만 기록을 하게 되면은 월드컵 본선은 자동 진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조에서 3, 4위를 하면은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된다. 3, 4위 팀 중에서 2.5팀만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게 된다. 그래서 사실상 단두대 매치가 될 것이다. 이 3, 4위는. 우리는 뭐 1, 2위로 깔끔하게 진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신태용 감독의 인리호가 최종 예선에 진출을 했고요. 베트남의 김상식,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김판국 감독 같은 경우에는 최종 예선에는 아쉽게 진출에 실패를 했다. 한국의 경우에는 본선에는 웬만하면 간다. 왜냐하면 6개 팀 중에서 1등에서 2등만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일본이랑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김도훈 임시감독선임은 일단은 성공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 전에 이은 중국전까지 모두 승리하게 되면서 3차 예선 진출 플러스 톱시드를 획득했다. 중국전 이후 김도훈 감독의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들어보면은 한국 축구가 밸런스적인 측면을 잘 갖춘 자라면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능동적인 축구를 하는 것이 한국 축구에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행복했던 A매치 기간이었습니다. 한국 축구가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좋은 감독이 오는 것에 공감합니다. 제가 마지막 임시 감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면서 또 굉장히 또 겸손한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우리 김도훈 감독님이 이번에 굉장히 또 고생이 많으셨죠. 그래서 다음 3차 예선 조추첨은 언제냐? 6월 17일이다. 우리가 포트1에 이렇게 있죠. 일본, 이란, 대한민국. 얘네들은 안 만납니다. 같은 포트끼리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피했어요. 그래서 한국은 일본이랑 가는 경쟁할 필요가 없고, 포트2의 호주, 이제 카타르라든지 또는 뭐 포트3의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포트6의 북한 정도만 피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조추첨이 될 것 같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물론 북한보다 축구를 잘하긴 하지만 얘들이 또 한국전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러면서 또 거칠게 나오거나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안 만나는 게 좋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거니까 웬만하면은 북한이랑 좀 안 엮이는 게 좋다. 그 옛날에 깜깜이 경기 있잖아요. 그 깜깜이 해설. 또 그거를 또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굳이 뭐하러 북한을 갑니까? 그죠? 북한이랑 굳이 엮일 필요 없고, 나머지 이제 호주나 카타르, 사우디나 우즈베키스탄 이런 팀들은 좀 세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런 팀들을 좀 조심한다면, 특히나 호주 이런 거는 만나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호주랑 만나면 무조건 이긴다고 절대로 장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장은 호주만 피하면은 나쁘지 않은 그런 조추첨이 될 것 같다. 그래서 한국의 3차 예선 첫 경기는 2024년 9월 5일로 예상이 된다. 여름이 다 지나고 이제 초가을쯤에 3차 예선 경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